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석입니다. 예, 경영학 원론 제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 3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3주차 과제를 제가 제시했던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경영학을 시작하는 단계, 예, 입문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계신 조직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 과제를 제가 제시했다는 거, 이 점을 좀 한번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내용을 인용해서 네 가지에 대한 가치를 좀 한번 부여해 보자 해서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드렸다는 거. 그래서 과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잘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현식 선생님, 조경현 선생님, 장예준 선생님, 양정민 선생님, 서영호 선생님, 주경환 선생님, 정한나 선생님, 이석연 선생님, 유선영 선생님, 김민영 선생님. 이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호명을 제가 한 거고요. 몇 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골프공은 실내다. 예, 제품 골프공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해 주신 신현식 선생님. 예, 그리고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예, 주경환 선생님은 제품을 땅을 가지고, 부동산이죠. 땅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왜 내가 이러한 가치의 문구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제품을 선정하게 된 선정 이유, 이런 과정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자신의 또 논리까지 마무리를 다 해주신 분들, 이런 공통점을 찾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예. 자, 우리 양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 중에서 대출 상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출 상품은 마중물이다. 네. 참, 설명도 너무 논리적으로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좀 명쾌하게 좀 풀어 주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세요. 이게 정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업무에 대한 기업과의 좀 차별화, 그리고 업무가 하나에 집중화된 분야로 좀 특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되어 있죠. 자, 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봐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유선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무슨 프로그램 이런 분야를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서비스, 이것을 선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의 생명수다. 자, 이렇게 또 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거에 맞는 4단계, 이렇게 해서 생명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다까지 정말 논리적으로, 이게 쓰기가 어려운 좀 분야인데, 이렇게 또 잘 쓰시리라고는 제가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예, 너무 훌륭하게 잘 논리적으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영 선생님. 이분 역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기관에 근무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이것에 대한 서비스 가치를 놓고 네 가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참, 이거 쓰기가 진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성 인력의 활용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다. 예, 어찌 보면 좀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 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이 부분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여성 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아직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까지 쓰셨다 하는 설명도 쭉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김민영 선생님은 뭐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본 결과 뭐 앞으로 기회가 개인적으로 주어지신다고 한다면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좀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3주차 과제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토대로 좀 몇 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에 아주 과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많이 주시고, 아니 저 인간은 나도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썼는데 왜 나는 얘기를 안 하지? 저 인간 나 무슨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거 아니야? 저 인간하고 나하고 전생에 무슨 역관계가 있었나? 저 인간 왜 저러지? 예. 제가 나름대로 읽으면서 저에 대한 기준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셨느냐. 양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용을 읽어보면은 제가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쓰셨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한 장짜리 과제가 더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다 잘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다 잘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제에 너무 얽매이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나 진짜 성적 이거 너무 잘 받고 싶다. 그리고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이게 첫 번째 1학기이기 때문에 나 1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 A 뿔뿔뿔을 맞고 끝까지 가겠다. 내 목표가. 그러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보세요. 평가는 그 두 가지 시험이 사실 좀 많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수에 대한 간극 차이를 제가 많이 두지 않습니다. 과제는. 그리고 1주차 과제와 2주차 과제는 저희가 강의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과제물을 활용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피드백도 드리고 뭐 성적도 알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야 이거 스타트부터 내가 점수가 지금 1점이 깎이고 들어가네, 나 이거 스트레스 지금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급간 차이를 제가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시면 거기서 확 뒤집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점수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고 싶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 있나요? 평가를 위한 학습보다는요, 학습을 위한 학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본 과목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흐름적인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에 나오는 이론들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한번 접목시켜 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끈을 놓지 마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자세,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잘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3주차부터는 점수 비공개로 나가고요. 그리고 배점도 제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 평가표가 나와 있죠. 뭐 중간고사는 몇 프로, 기말고사는 몇 프로 있는데, 여기에 기타 10%를 제가 어디에다가 지금 넣을지를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 줬어요. 대면 수업 같으면 수업 참여도 부분을 고려해서 넣는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는 첫날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말고사 쪽으로 10%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뭐 기존 수업 참여도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든지, 이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의견을 개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 이
과제라든가 숙제 점수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또 얘기해놓고 또 다음 시간 가면 예, 4주차 주제 과제에 대해서 또 잘한 분 이렇게 또 한번 칭찬을 하고 또 제가 얘기를 하죠. 예? 잘한 분은 잘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못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시간적인 제약 조건에 의해서 모든 분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한테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배점도 줄이고 그리고 점수도 이제부터는 비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뭐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큰 숲에서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수업 뭐 첫 번째 수업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끝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지역적인 분야로 슬슬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지금 강의가 진행되는구나 정도 한번 감을 잡고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번 주 4주차 강의에서는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이라는 대형 주제를 놓고 소형 주제로 4번 경영학의 교육 목적 그리고 경영학의 학문적 특징,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뭐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막 리마인드를 좀 하고 계시죠? 예, 저번 시간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저의 학습 방법 뭐 이런 걸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연상 방법으로 학습을 좀 한다는 거.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학습 방법이 다 있으실 테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셨든지 좌우간 저번 시간에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상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제로 경영학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 경영학 관리론은 어떠한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학적 관리법, 일반 관리론, 인간 관계론, 행동 과학론까지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과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한번 우리 조직에 적용을 해보자. 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욕구 단계를 우리 경영학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 우리 조직이 어떠한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것이 핵심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드렸죠. 이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회사의 정책적인 아이디어든 아니면 복지 플랜 아이디어든 뭐든지 좋습니다. 예. 우리 회사의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매슬로우 욕구 5단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한 5가지 정도가 나오겠네요. 예, 요 정도에 대한 과제를 제가 제시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이런 내용을 지금 진행을 했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그리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요, 이번 시간에 강의를 진행할 강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7번째 소형 주제입니다. 예,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8번째는 상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형 주제 8개까지 끝나고 나면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학 이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미국 이론이 우리 한국 경영학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한국 경영학의 기존의 틀을 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경영학에 대한 부분이 좀 시간이 좀 할애가 많이 됩니다. 예.
방향을 잘 잡으세요. 예, 지금은 경영학의 역사라는 대형 주제를 놓고 미국 경영학의 이론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고 있다는 거. 그 7번째 그리고 8번째 소형 주제를 놓고 본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예, 참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한 2개 정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나름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곽인철 선생님, 김현종 선생님, 서삼일 선생님, 우준경 선생님, 이석연 선생님, 조경현 선생님, 제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름 보이시는 대로 느끼신 점을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이 2개가 나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디에 관점의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젊은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관점의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마치 만화책에 나오는 마귀 할멈과 같은 사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2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번에는 흰색에 좀 초점을 두고 그림을 바라보면은 뭐 이 유리 글라스 잔, 뭐 와인잔 같은 모양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요. 검은색에 포인트를 두고 한번 바라보면 2명의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갑자기 첫 번째 슬라이드로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이 경영학의 역사라는 것은요, 그 연구 단계, 이론 단계마다 여러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 부분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또 발생하는 게 있죠. 예, 문제점. 어떠한 문제점이든 꼭 발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노력들을 합니다. 예, 노력을 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틀려진다는 거.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뭐 우리가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운 것을 성취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성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것을 이루는 것. 그래서 조직이 발전하고 개인적인 발전도 꾀하는 것. 이런 것이 뭐 최종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처방을 내려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요. 경영학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항상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시대를 자신들이 경영 철학을 베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예. 이번 슬라이드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띄워놨다는 거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이론. 예, 이론은 좀 상당히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보시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어떻게 읽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영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이론들을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페율의 일반 관리론 이 2가지는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갖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상당히 경시되고 무시되었던 시대를 또 한번 지나갔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나오니까 인간의 성격과 행동에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론들이 인간관계론 그리고 행동과학론이 나왔다는 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영학의 연구 이론들의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또 결정적인 사건들이 항상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세계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2차 세계 대전이라는 것이 일어난 상황, 그 이후에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졌겠죠. 이렇게 복잡해진 환경에서 최고 경영자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자, 이것에 대한 의문으로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은 시작을 했다는 거. 그것과 관련돼서 뭐 주 연구 학자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베르탈람피부터 시작해서 로젠즈 웨이그까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환경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도 변화가 필요해야지 기존에 있는 이론들처럼 예를 들어서 과학적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행동, 과학론까지는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사람에 대한 행동, 아주 작은 조직 단위, 팀 단위에 대한 관찰 이런 부분들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작업 집단에 국한된 관점보다는 뭔가 폭넓은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좀 한번 우리 조직을 크게 한번 볼 수 있는 관점을 좀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한번 좀 키워보다 보니까 경영자들은요, 의사결정의 방법이 서서히 바뀌어갔다는 거. 야, 기존에 있었던 아주 지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뭔가를 크게 보다 보니까 의사결정하는 방법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바뀌네. 학계에서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사회가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이제부터는 통폐합이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뭐 생물학 분야에서 먼저 시발이 된 건데 시초가 된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문, 인접 학문에도 많은 전파를 미치고 저희 경영학까지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럼 이렇게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자,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는 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로 설명드리면 구성 요소들 사이에 조직화된 관계, 뭐 이 정도로 사전적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것이 관점에 적용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을 그럼 구성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가 조직을 뭔가 이루고 있는 전체 단위, 그리고 아주 개별적인 조각의 부분 단위. 자, 전체와 부분이 서로 어우러지는 상호 연관성 단위.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의사결정,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서로 통합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점의 포인트는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측입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여기서 나오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까지 지엽적으로 바라봤던 관점들이 이게 적합한 의사결정이 되질 않더라. 이 문제를 좀 한번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그래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중구난방으로 너무 이 복잡한 환경에서 튀지 않고 하나의 틀에 의해서 그래도 좀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가 적합한 의사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일반 모형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 해결은 적합한 의사결정이 되지 않더라. 과학적 관리법부터 행동과학론까지 이제까지는 약간의 단위가 좁은 단위, 부분적인 조직, 그리고 뭔가 조각 이런 부분에 관점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이렇게 복잡 다양해지는 환경에서는 뭐 제대로 나오지를 않더라. 그런데 이게 환경이 또 너무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의 준거적 틀로 다 묶어놓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게 뭐 특징적인 부분이 이 시스템 이론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특징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항상성입니다. 자, 시스템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조직과 밀접한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직은 항상 뭔가의 내면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환경이 막 변화를 하는데 급격하게 자극적인 변화를 줘서 뭔가에 대한 성과 산출물을 뽑아내는 것보다는 내 외부 환경과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개념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인 동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시스템 목적 달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기 위한 목표는 하나인데 거기를 가기 위한 길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최선의 대안이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우리에게 항상 최적의 결과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뭐 이런 의미가 이인 동과성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일반 모형의 틀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인 동과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럼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예. 의사결정을 위한 준거적 틀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서 정말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 그 준거적 틀은 바로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니까 여러 조직에 넣어놓고 실험 테스트를 해보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영 시스템의 설계는 정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서 이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준거적 틀 안에 넣어놓고 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의사결정을 하니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경영 시스템을 설계해놓고 하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지더라. 뭐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는 얘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현실성이 이거 떨어진다. 뭐 이렇게 틀에 잡아놓고 이런 것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최적의 이게 뭐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현실성에 대한 결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야 이거 보편적이 너무 규칙이 없다. 일반 타당화시킬 수 있는 보편성.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건데 나름 시스템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야 이거 일반화시키기에 너무 규칙성이 없다. 니네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너무 틀에 얽매여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는 거. 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십시오.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의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의사결정의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과학적 관리법부터 행동과학론까지 약간 지엽적인 부분적으로 바라봤던 관점을 이제부터 좀 전체적으로 크게 통합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뭔가의 중거적 틀이 필요하다.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그 틀 안에 놓고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아주 좋은 의사결정이 나오더라.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개념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책을 읽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시스템 이론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로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실패한 의사결정. 자, 어떤 의사결정이 가장 실패했던 의사결정인지 저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뭐 아시겠죠? 많이들 쓰신 분도 계실 테고, 예, 이 사진은 바로 노키아의 아날로그 핸드폰입니다. 자, 아날로그라는 환경에서는요, 이 핸드폰의 제왕 노키아라는 회사가 그 자리를 계속 차지했다는 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환경이. 어찌 보면은 노키아에서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노키아에서는 벌써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언제 어느 타임에 이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아주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관계, 여기에서 애플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 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저 탁 치고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노키아가 파산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핀란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핀란드에 대한 국민 경제도 무너지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자, 이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 본인들이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뛰어나서 먼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을 시장에 내놓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 여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지연했던 부분, 이런 것이 실패로 가져와서 국가 경제까지 무너뜨린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핀란드는요, 실패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실패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 실패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새로운 스타트업의 극복 운동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울 삼아서 교과서 삼아서 많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기업에서 했을 때 이 판단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의사결정은 중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소주제입니다. 미국 상황이론.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이론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그리고 이 올바른 관리 기법에는 이렇게 시스템 이론에서 주장하는 보편적인 규칙,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런 것들은 조직의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의사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을 때
어떤 조직의 형태, 어떤 조직의 구조에서 가장 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결과로 우리 조직 성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연구한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마디로 상황 이론을 표현하면은요, 틀에 얽매이는 보편적 규칙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이 있는데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응,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 핵심이 이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드워드라는 사람부터 뭐 로렌스 로시까지 이러한 학자들이 이 상황 이론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 명맥, 그 학계의 계보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 상황 이론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요, 우리 경영 관리, 이 관리를 하는데 누구나 다 올바르게 된 관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이러한 경영 관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뭐, anytime, anywhere 적용되는 최선의 방법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여론 형성이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배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관심, 관점의 포인트는요. 자, 우리 조직과 우리 조직을 둘러싼 주변 상황의 관계,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조직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우리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뭐 등등 이러한 주변 상황과의 관계에 이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자, 이러한 상황이 성과를 또 높여주는 것. 이 상황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술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 혁신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상황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기업의 규모를 지금 막 다각화시켜서 덩치를 키워야 되는 상황 또는 줄여야 되는 상황.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내적으로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이 조직 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에 우리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관점 포인트를 둬야 된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자,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자, 시스템 이론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은 문제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라는 거, 이 상황, 조직을 둘러싸고 기술, 규모,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조직의 특성 그리고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성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상합 적합적 모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예, 이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직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황 안에는 기술, 그리고 조직의 규모, 그리고 조직의 내적 환경, 조직 외적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이 기계적 조직으로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뭐 조직 구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어찌되었건 우리 조직은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왼쪽에 있는 건 항상 원인이라고 보시고요. 화살표에 나와 있는 끝에 있는 건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특성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직 특성이 이러한 상황을 흡수했을 때 조직 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 또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를 싹 바꿔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특성이 정말 조직 성과를 높이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스템 이론처럼 뭔가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준거적 틀을 놓고 거기 상황에 맞게끔 그러한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요, 아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이런 거 없다. 중요한 건 상황이라는 거는 항상 변화를 하고 그 상황이 무엇을 변화하며 어디가 어떤 상황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이제 증명을 이제 해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 조직 구조. 자, 이걸 한번 찾아보자입니다. 예,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자, 그 조직 구조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최적의 조직 구조가 있을 것이다. 자, 결론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의 기술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할 때 나올 수 있는 조직 구조.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직 구조가 나오면 그때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코로나 환경에 의해서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위기 대응 팀이 뭔가가 조직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조직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 성과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기술이 상황의 가장 핵심인지 아니면 상황적 요인 중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핵심이 되는지 무엇에 따라서든 조직에 맞는 구조에 따라서 조직 성과가 틀려진다 하는 거. 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시스템 이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상황 이론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예, 이 이후에 지금 이 큰 덩어리들의 이론을 다 설명을 지금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세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론적으로 기술과 조직구조 그리고 환경과 조직구조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가장 강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관점의 포인트는 대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조직이 상당히 유리하게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를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따져서 어떤 최적의 조직 구조를 찾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유기적인 조직 구조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배우시기로 하고 이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조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최적화된 조직화를 만드는 거, 조직 구조를 만드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의 성과는 최고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상황 이론이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이론은 의사결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고요. 상황 이론이라는 거는 조직 구조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다 하는 거. 이 정도만 쉽게 좀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을 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예, 개념적인 부분에 좀 많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슬라이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상황 이론에 대한 사례로 제가 동영상을 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동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역시 여기에서 이제 구현이 안 되니까, PDF 파일 쪽에 제가 활성화를 시켜놨으니까 그쪽에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이 중요성을 나름대로 가중치가 틀리면서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구조가 가장 최적화된 조직을 찾아내는 것, 그래야지만 조직의 성과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거. 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하나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 회사는 종합상사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종합상사, 수출도 많이 하고 뭐 유통도 많이 하고 이런 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종합상사 신입사원들이 여러 가지의 과제를 지금 통과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면에 나와 있는 과제는요, 물건을 아무거나 선정을 해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선정한 물건을 지금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자, 상대가 이 물건을 사주면 뭐 한쪽이 이기게 되는 뭐 이런 구조, 그리고 안 사주고 논리적으로 끝까지 그것을 방어하면 또 방어한 사람이 또 이기게 되는 구조. 그래서 신입사원들의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회사 조직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아니면 뭐 서바이벌 이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대한 핵심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조직 구조라는 것을 여기에서 딱 이원화를 시킵니다. 생산직과 그리고 사무직. 자, 생산직과 사무직,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처한 부서, 그리고 나와 같이 일을 하는 다른 동료 부서, 서로의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의 신뢰관계, 이 부분이 어떠한 상황 요인이 중요해서 그 조직의 형태를 그것에 맞춰서 조직 성과를 높이고 하는 외형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조직 부서 간의 신뢰, 그리고 거기에서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배려심이 나올 수 있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황 이론이라는 부분에서 조직 구조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로 지금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과연 어떠한 장면들이 연출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셔서 조직이라는 구조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간단한 메시지를 좀 얻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또 이론 분야에 대해서, 미국 이론 분야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부분이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각 이론들과 그 이론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리고 헨리 페올의 일반 관리 이론.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생산성의 극대화, 이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는 거.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자의 관리 능력, 그리고 관리 방향,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 경영자의 관리는 계획, 조직, 지휘, 통제라는 기능적 영역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 이론들의 주요한 관점이었다는 거. 어찌 보면 테일러의 이 과학적 관리법은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온리완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 이 부분에 포커스가 엄청나게 가중치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가중치는 좀 낮추되 일반화된 이론의 틀을 만든 것은 그 다음에 나온 일반 관리 이론, 헨리 페올의, 그리고 그 일반 관리 이론에 의한 그 이 프레임워크의 틀은 지금 미국 경영학의 모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리드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통적 관점에서 생산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 무시가 되고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상당히 여러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지를 좀 한번 잘 관찰해 보자.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에 중요성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떠한 역할? 자, 우리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 동기부여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역할, 그리고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좀 알아보면은 대인 간의 역할. 자, 경영자가 부하 직원을 잘 대할수록 또 그 부하 직원은 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잘 대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대인 간의 역할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자의 리딩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영자는 또 조직의 대표로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빨리 우리 조직에 흡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보 전달자의 또 역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중에서 동기부여. 자,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는요, 또 새롭게 또 의미를 해석을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거 개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정보 역할 뭐 이런 거로 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의사결정의 역할, 그리고 이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를 잘 일으킬 수 있게 의사결정을 하자 하는 거. 자, 이제까지 이제 전통적 관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적 관점, 경영자, 동기부여 이거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론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경영학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시스템 관점입니다. 자, 이제는 의사결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준거의 틀을 놓고 이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자 하는 거. 자, 투입에는 뭐 인적 자원의 투입이 있을 수 있고요. 생산 원재료의 투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여기에 누구를 투입할 것인지. 생산자원 여기에 원재료 무엇을 투입할 것인지의 결정, 변환. 얘네를 어떻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어떠한 인간형으로 우리 조직 구성원으로서 적합한 인간형으로 변화를 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또 의사결정.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데 투입, 변환, 산출이라는 과정을 잘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뭐 조직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죠. 그죠? 그리고 거기 틀 안에서 내리는 의사 결정이 이게 바로 가장 우수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고 일반화된 이론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얘네가 이제 또 주장하는 건 또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관점이 어찌 보면은 많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상당 부분 또 변화를 주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자, 하나를 이제 다 묶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상황적 관점입니다. 조직을 둘러싸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 경영자의 관리도 하나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관리 능력도. 그리고 경영자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지 동기부여 요소가 지금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조직을 둘러싼 내적 환경 요인의 중요성으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요, 어떠한 뭐 투입 변환, 산출, 투입 요소, 이것도 상황이, 원재료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상황적 요인으로 관점을 둘 수 있다는 거. 어떠한 상황적 요인이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가장 중요한 상황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의 조직 형태를 구축해야지만 성과가 좋게 나타난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예. 어떠한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답이 없다. 상황에 맞게끔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리고 재설계된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를 극대치를 창출해내자. 지금까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론의 연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 본 슬라이드를 놓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제까지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미국 이론의 흐름들을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더 한번 줄여볼게요. 예,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또 간단하게 아주 더 쉽게 설명한다고 만들어 본 한번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제목이 토의 및 뭐 토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토의야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많은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는 거고, 토론은 그 나온 의견 중에서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본 강의가 뭐 강의 및 토론 수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토론은 뭐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인원이 저희가 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토론 부분이 좀 쉽게 원활하게 좀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토의 수준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좀 토론까지 연장을 해 나가는 방법을 이제까지 취해왔습니다. 자, 이론들은 이제 미국 이론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여러분들께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잘 좀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조직의 특성을 한번 고려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전 이론이죠, 고전 이론. 예, 고전 이론에서는 이 생산성이라는 부분에 관점을 아주 집중시켰다는 거.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이 고전 이론부터 출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 우리의 조직에 엄청나게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계속 노력을 하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론이 여러 가지를 진화를 해오고 과정의 변화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나름 이론들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중요성을 그래도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이론을 쭉 배우면서 이 생산성 향상,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지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겨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장에 우리 조직을 특성을 한번 고려한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우리 조직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조직에서 상사와 부하의 인간관계,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예, 인간관계, 인간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행동이론입니다. 근데 이 행동이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는요, 상사와 부하의 이 관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조직에서 상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부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상사와 부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조금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또 있으신지. 자, 비록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론도 이 인간관계에 대한 포커스를 잡았던 부분은요,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중요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이제까지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예. 뭐 이론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한 비판, 그리고 비판을 근거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진화를 해 나갑니다만, 그 본질적인 핵심 키워드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조직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특별한 뭐 전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자, 이런 주제를 좀 한번 제가 내놔봤습니다. 예. 핵심은 의사결정이죠. 예, 우리 조직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예,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정보도 좋아야 되겠고, 조직 구조도 뭐에 맞아야 되겠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자, 이게 시스템 이론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 핵심은요. 의사결정을 잘하자예요. 예. 이거 오늘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잘못하면 그냥 노키아처럼 한 방에 무너지고 심지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그래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잘 갖춰져서 지금 의사결정이 아주 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신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게 저의 세 번째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상황이론이죠, 그죠? 예,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금 여러 상황에서 우리 조직에게 적합한 조직 구조는 어떤 조직 구조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생산성, 인간관계, 의사결정, 조직 구조 이 네 개의 키워드가 미국 이론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발전해온 이론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셨다가 우리 조직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우리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조직의 성과가 더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수업에 어찌 보면 이제 중간에 일단락을 하는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글씨들에 대한 키워드 이것만큼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길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